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이 다칩니다. 우연일까요? 저주일까요? 오늘 제 가족에게 대물림된 그 일을 처음으로 털어놓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49살 된 김혜숙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2000년대 초 제가 동네 미용실에서 보조로 일하던 시절에 시작된 일입니다. 할머니가 말하던 우리 집안의 저주,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면 그 불길한 마음이 현실이 된다는 이야기. 처음엔 미신이라 웃어 넘겼지만 한 사모님을 둘러싼 오해와 모욕, 그리고 제게 닥친 끔찍한 비극 이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억울함이 어떻게 증오로 바뀌고 그 증오가 어떻게 또 다른 불행을 부르는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15년이 흘러 제 아이에게까지 이어진 끝나지 않은 공포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그때 나는 작은 동네에 미용실을 열었죠. 원장님이 나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경력은 겨우 5년인데 손끝은 참 예쁘네. 그 말에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론 쓸쓸했어요. 결국 나는 보조였으니까요. 원장님 옆에서 거품도 내주고 머리도 말려주고 손님들 뒷담 화나 들으면서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그런 자리였죠. 손님들의 머릿결을 만지면서 느꼈어요. 이 사람들의 삶이 내 손끝에 스며드는 것 같다고. 가위 소리, 물 끓는 소리, 파마향 냄새, 손님들이 나지막이 털어놓는 사연들. 그게 다 내 일상이 됐어요. 평범했죠. 특별할 것 없는 나날들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내겐 어릴 적부터 할머니가 해주시던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뭐야, 또 옛날 이야기네 싶었죠.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우리 집안 핏줄에는 말이야, 저주 같은 게 하나 내려오고 있어. 그때마다 나는 반쯤은 믿고 반쯤은 비웃었어요.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죠. 내가 누굴 죽도록 미워하면 그 마음이 밖으로 나가서 사람한테 닿는단다. 진짜야. 우리 핏줄은 그래.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증오가 진짜가 되는 거야. 사람 마음이 사람 몸을 부숴놓는다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웃어넘겼어요. 할머니도 참 나이 드시니까 옛날 미신 같은 거 믿으시네 하면서요. 그게 젊음의 허세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몰라서였을까요? 어쨌든 나는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완전히 잊진 못했어요. 사람 마음속엔 설명 못할 것들이 숨어 있거든요. 사랑과 증오, 원망과 그리움. 이런 게 뒤엉키면 생각보다 깊은 상처가 남아요. 그걸 나는 나중에 알게 됐죠. 아주 참혹한 방식으로요. 우리 동네에는 유명한 사모님이 한 분 계셨어요.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들어보면 집안이 크고 재력이 있다더라. 옛날부터 까다롭고 남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성격이라더라. 뭐 그런 얘기들이었죠. 그 사모님은 가끔 우리 가게에 오셔서 머리를 손질하고 가시곤 했어요. 원장님하고는 그럭저럭 친한 사이였고요. 나는 그냥 거기서 바쁘게 일하는 보조였을 뿐이에요. 거품도 치고 머리도 말리고 손님들 대화 파편이나 주워 담으면서요. 사모님이 올 때마다 원장님은 유난히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만큼 중요한 손님이었던 거죠. 어느 날이었어요. 사모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원장님 계시나요? 아, 죄송한데 원장님은 지금 봉사활동 나가셨어요. 그러자 사모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잠깐만 우리 집에 와줄래? 원장님 줄 스카프가 있거든. 전해줘야 하는데. 나는 별 생각 없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냥 심부름이라고 생각했죠. 그게 내 인생을 바꿀 일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사모님 댁에 도착했을 때 처음엔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사모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반겨주셨거든요. 어머, 왔어? 들어와, 들어와. 스카프 여기 있어. 예쁜 실크 스카프였어요. 사모님은 친절하게 말씀하시면서 나한테 차도 내주셨어요. 나는 조금 긴장하면서도 역시 부자들은 다르네 하는 생각을 했죠. 집 안이 얼마나 깔끔하고 고급스럽던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평온함은 정말 한순간이었어요.
사모님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내 반지. 내 다이아몬드 반지가 어디 갔어?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어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죠. 사모님은 소파 쿠션을 뒤지기 시작했고 탁자 밑을 들여다보고 온 집안을 뒤졌어요. 야, 너도 찾아봐, 빨리. 나는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같이 찾기 시작했어요. 소파 밑도 보고 테이블 아래도 살피고 화장실까지 다 뒤졌어요. 손이 떨렸어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사모님의 표정이 변하는 걸 봤어요. 싸늘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야, 너 말이야. 내 사모님? 처음부터 인상이 안 좋더라. 없는 집안 사람이 여기서 뭘 해? 그 말이 꽂혔어요. 가슴에 칼이 박히는 것 같았죠.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모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 혹시 반지 가져간 거 아니야? 네, 아니에요. 저는 절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왔을 때 분명히 테이블에 있었거든. 근데 지금 없잖아. 사모님, 저 진짜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 사모님은 내 말을 끊으시더니 전화기를 들으셨어요. 경찰 부를 거야. 내 몸수색 해야겠어.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경찰, 몸수색.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손이 파들파들 떨렸어요. 사모님은 나를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나는 울면서 애원했어요. 사모님, 제발요. 저 진짜 아니에요. 저는 반지 안 만졌어요. 시끄러워. 도둑년이. 네가 안 가져갔으면 누가 가져갔어. 도둑년이라는 말이 울려 퍼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죠. 누군가는 수근거렸고 누군가는 손가락질을 했어요. 나는 그 순간 죽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사모님은 내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어요. 길거리로 끌고 나가면서 소리를 질렀죠. 경찰서 가자. 가서 확실히 밝혀야겠어. 그때였어요. 사모님이 나를 확 밀쳤어요. 나는 비틀거리면서 뒤로 넘어질 뻔했죠. 간신히 벽을 짚어서 버텼지만 그 순간 배에 둔한 통증이 왔어요. 아, 이걸 말해야 하나요? 말하기가 너무 힘든데 나는 그때 임신 중이었어요. 3개월 정도 됐을 때였죠. 아직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미용실 일하면서 조심조심 지내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나를 밀쳤을 때 배 안에서 뭔가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숨이 막혔고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어요. 사모님, 저 배가 너무 아파요. 뭐 연극하지 마. 도둑질 해놓고 지금 꾀병 부리는 거야. 진짜예요. 저 지금 임신 했는데 임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경찰서나 가자고. 사모님은 다시 내 팔을 잡아당겼어요. 나는 그 순간 배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죠. 너무 아팠어요. 정말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제발요. 119 좀 불러주세요. 뭐, 지금 무슨 짓이야. 다리 사이로 뭔가 축축한 게 느껴졌어요. 내려다보니 피였어요. 바지에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죠. 아, 안 돼. 동네 사람 중 한 분이 119를 불러주셨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서 배를 움켜쥐고 울기만 했어요. 사모님은 옆에서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유산됐습니다. 심한 충격을 받으셨나요? 복부에 타격이 있었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졌어요. 내 아이가, 내 뱃속에 있던 작은 생명이 사라졌어요. 나는 며칠 동안 울기만 했어요. 밥도 안 먹었고 물도 안 마셨어요. 그냥 죽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나가보니까 11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사모님의 아들이었죠. 저기, 혹시 우리 엄마 여기 오셨어요? 아니, 왜? 아이가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반짝이는 게 다이아몬드 반지였어요. 이게 우리 엄마 반지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주었거든요. 엄마가 잃어버릴까봐 제 서랍에 넣어뒀는데 그게 문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뭐, 라고? 네. 엄마가 반지를 못 찾아서 난리였는데 알고 보니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줌마가 많이 힘드셨다면서요?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아이는 당황해서 나를 부축하려고 했고요. 그때 사모님이 뒤에서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나는 벌떡 일어나서 사모님한테 다가갔어요. 눈물이 쏟아졌지만 참았어요. 사모님, 반지 찾았다면서요? 아, 그래. 애가 가지고 있었네. 몰랐어. 미안. 그게 끝이에요? 그럼 뭐 어쩌라고? 나도 몰랐는데. 저를 도둑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동네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저를 끌고 다니셨잖아요. 그게 뭐 어때서? 의심할 만했으니까 의심한 거지. 원래 없는 집안 사람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확 끌어올랐어요. 분노, 그것보다 더한 감정이었어요. 증오였어요. 진짜 살인적인 증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모님, 저 임신 중이었어요. 사모님이 저를 밀쳤을 때 유산했어요. 사모님의 얼굴이 잠깐 굳었어요. 하지만 금방 무표정으로 돌아왔죠.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임신했는지도 몰랐는데. 그렇다고 나한테만 책임을 떠넘기면 어떡해. 내가 조심했어야지. 나는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사모님은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가버렸고 나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았어요. 그날 나는 결심했어요. 할머니의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기로요. 그날 밤 미용실로 돌아갔어요. 며칠 전에 사모님이 머리를 손질하러 왔을 때 떨어진 머리카락 몇 가닥이 쓰레기통에 있었거든요. 나는 그걸 주웠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는 수가 없었어요. 미용실 뒤편에 아무도 안 가는 창고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로 갔죠. 손에는 고무줄 몇 개, 작은 천, 그리고 미용용 가위가 있었어요. 나는 사모님의 머리카락으로 작은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머리카락을 엉킨 실처럼 묶어서 천으로 몸통을 만들고 고무줄로 팔다리를 표현했죠. 투박했지만 그게 사모님 같았어요. 인형을 손에 쥐고 나는 눈을 감았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내가 누굴 죽도록 미워하면 그 마음이 밖으로 나가서 사람한테 닿는단다. 나는 가위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인형의 다리 부분을 찌르기 시작했어요. 이 여자가 내 아이를 죽였어. 넘어져라.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져라. 푹, 날 도둑년이라고 했어. 고통을 느껴라. 푹,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날 개망신 줬어. 똑같이 당해봐라. 푹, 찌를 때마다 눈물이 흘렀어요. 숨이 막혔고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계속 찔렀어요. 인형의 다리를. 계속. 그렇게 한참을 그러고 나니까 이상하게 속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응어리 하나가 밖으로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이틀 후였어요. 원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야, 너 들었어? 그 사모님 말이야. 무슨 일이에요? 집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대. 다리가 부러졌다던데? 전화를 받던 손이 떨렸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언제요? 어제 저녁이래. 갑자기 발을 헛디뎌서 그대로 굴러 떨어졌대. 응급실 갔다더라. 양쪽 다리 골절이래.
나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전화를 끊었죠. 설마 내가, 아니야. 우연이야. 그냥 우연일 뿐이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할머니의 말이 진짜였다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사모님이 목발을 짚고 미용실에 다시 왔어요.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죠. 원장님이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어머, 사모님, 괜찮으세요? 에휴, 괜찮긴. 집에서 굴러 떨어져서 이 모양이야. 사모님의 얼굴은 여전히 차갑고 오만했어요. 달을 보는 눈빛도 변하지 않았고요. 원장님이 머리를 손질하는 동안 사모님이 나를 보고 말했어요. 야, 너, 물 좀 가져와. 나는 대답도 안 하고 물을 갖다 드렸어요. 사모님은 물을 받더니 비웃듯이 말했죠. 쯧쯧, 표정이 왜 그래? 아직도 삐졌어. 그때 일은 내가 사과할 생각 없어. 알지?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또 폭발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참았어요. 원장님 앞에서 소리 지르면 안 되니까요. 그날 밤 나는 다시 창고를 왔어요. 그 인형이 아직 거기 있었거든요. 나는 인형을 집어들고 이번엔 목 부분을 찔렀어요. 숨이 막혀라. 말을 못하게 되라. 미친 듯이 중얼거리면서 계속 찔렀어요. 그로부터 사흘쯤 지났을까요? 새벽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원장님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야, 너 들었어? 뭐려? 그 사모님 아들이, 네? 물에 빠져서 죽었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죠. 뭐, 다고요? 아들이요? 그 11살짜리? 응. 어제 저녁에 친구들이랑 개울에 놀러 갔다가 빠졌대. 친구들이 구하려고 했는데 못 건졌대. 나는 더 이상 듣지 못했어요. 전화를 끊고 화장실로 달려가서 토했어요. 계속 토했죠. 내가 죽인 거야. 내가 아이를 죽였어.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반지를 가지고 와서 미안하다고 했던 그 아이. 11살밖에 안 된 그 어린 아이를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에서 소리가 안 나왔어요. 왜 아이가? 나는 사모님의 목을 찔렀는데 왜 아이가 죽은 거야? 그때 깨달았어요. 저주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저주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걸.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물도 안 넘어갔고요. 그냥 죄책감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꿈을 꿨어요. 사모님의 집에 들어가는 꿈이었어요. 밥상에 젓가락이 세로로 꽂혀 있었고 방 안에는 물에 젖은 아이가 서 있었어요. 그 아이가, 반지를 가져왔던 그 아이가 나를 보고 물었어요. 아줌마, 왜 날 죽였어요? 나는 아줌마한테 사과했는데 나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나는 살인자야. 진짜 살인자가 됐어. 죄 없는 아이를 죽였어. 나는 창고로 달려가서 그 인형을 꺼냈어요. 그리고 불태워버렸어요. 제가 될 때까지 태웠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이는 죽었으니까요. 나는 그 동네를 떠났어요. 이사를 갔죠.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사모님을 마주칠까봐, 아이의 장례식장을 지나칠까봐, 동네 사람들의 수근거림을 들을까봐 두려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또 누군가를 저주할까봐 무서웠어요. 새로운 동네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미용실이 아니라 작은 가게에서 일했죠. 사람들 머리를 만지는 게 무서웠거든요. 머리카락이 무서웠어요. 그걸로 또 누굴 죽일까봐. 시간이 흘렀어요. 1년, 2년, 3년. 어느덧 15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나는 평범하게 살려고 정말 애를 썼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결혼도 했죠. 그리고 다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혹시 저주가 이 아이한테도 전해지는 건 아닐까? 혹시 이 아이도 나처럼 사람을 죽이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밤마다 악몽을 꿨죠. 하지만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예쁘고 착한 아이였죠. 그 아이의 웃음소리는 내 삶의 작은 햇살 같았어요. 나는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내가 겪은 그 끔찍한 일들을 이 아이는 절대 겪지 않게 하겠다고요. 나는 아이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았어요. 우리 핏줄에 저주가 있다는 말도, 내가 겪은 끔찍한 일들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죠.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는 평범한 아이로 키우고 싶었어요.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서 초등학생이 됐어요. 조용하고 착한 성격이었죠. 말수도 적고 친구들한테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도 아니었어요. 그게 걱정이긴 했지만, 그게 아이의 성격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학교 갔다 오면 풀이 죽어 있었고, 밥도 잘 안 먹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죠. 얘야,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엄마. 아무 일도 없어요. 하지만 아이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뭔가 있다는 거려. 며칠을 지켜보다가 어느 날 아이가 집에 와서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왜? 무슨 일이야? 학교에 무서운 형이 있어요. 무서운 형? 6학년 형인데 자꾸 저를 괴롭혀요. 제 가방도 빼앗고 숙제도 찍고 복도에서 일부러 밀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15년 전에 그 일을 떠올리면서요. 나는 아이 방문 앞을 지나가다가 멈췄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제발, 제발 저 형이 사라졌으면 좋겠어. 학교에 안 왔으면 좋겠어. 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이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죠. 얘야, 뭐라고 한 거야? 아, 엄마,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했어? 누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 형이요. 정말 너무 싫어요. 매일 저를 괴롭히는데 차라리 학교를 안 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이를 안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얘야, 그 형이 다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한 적 없지. 네, 그게 무슨. 대답해봐.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있어요. 어제도 그 형이 절 복도에서 밀쳤을 때 그 형도 넘어져서 다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나쁜 생각이죠?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얘야, 절대로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왜요? 그냥 생각인데. 그냥 생각이 아니야. 엄마 말 잘 들어. 절대로 누군가가 다치길 바라거나 죽길 바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 절대로. 네, 알겠어요. 하지만 아이는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나도 15년 전까지는 몰랐으니까요. 그 다음 날이었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창백했고 눈이 커져 있었죠. 얘야, 무슨 일 있어? 아이는 한참을 말을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 형이... 응? 그 형이 어떻게? 오늘 교통사고 났대요. 그 순간 내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어요. 다고? 아침에 학교 오다가 차에 치였대요. 지금 병원에 있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아이를 꽉 안았죠. 아이는 내 품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우리 핏줄은 그래.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증오가 진짜가 되는 거야. 대물림 됐어요. 정말로 대물림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막으려고 했는데
결국 막지 못한 거죠. 우리는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요. 혹시 우리가 아는 사람이 사고를 당한 건 아닐까? 혹시 우리 때문에 누가 다친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글을 보는 분들께 묻고 싶어요. 만약 당신이 나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저주를 안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여러분들 댓글로 알려주세요.